안녕하세요. 저는 폭풍우 같은 시련을 겪고 이제서야 평화를 되찾은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감정을 겪게 돼요. 때로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저도 결혼 후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새로 생긴 가족과의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갈등은 제 삶을 흔들고 저희 가정을 위협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갈등과 아픔만을 겪진 않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사랑과 신뢰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야무지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하곤 했죠. 대부분 친구들의 문제는 일방적인 잘못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둘 다 문제가 있었죠. 저는 그 부분들을 꼭 집어 둘 다 잘못이 있으니 서로 사과하라는 결론을 내리곤 했어요. 서로 화가 났더라도 이렇게 소리치고 싸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하라고 권했죠. 그렇게 하면 대부분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고 화해를 했죠. 학교에서 저의 별명은 솔로몬이었답니다. 야무진 저의 이런 성격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 집안 가세가 기울어져 저는 무조건 취직을 빨리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대신 취업이 잘 된다고 소문난 전문대를 졸업하고 난 후 바로 회사에 취직했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동료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저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팀장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한 거였던 겁니다. 저는 당장 팀장에게 달려가 따졌어요. 팀장님, 계약직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면 안 되죠? 솔직히 그 일 은진 씨 잘못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입을 함부로 나발거려. 지금 이 문제 계속 끌고 가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어. 부당한 일을 그냥 지나치라는 말씀이세요? 과연 이런 일이 다음에도 안 생길까요? 눈 감고 가면 저와 다른 직원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겠죠. 전 절대 그 꼴 못 봐요. 그 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야, 내가 뭐라도 되냐? 뭔가 착각하는데 나는 상사야 상사. 너는 전문대나 나온 평사원이고 이거 혹시라도 문제 삼아봐. 너한테 더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저는 팀장의 협박에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화를 끝낸 뒤 팀장의 부당한 처우를 상부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장은 제가 건넨 자료와 보고서를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팀장이 자기가 실수한 걸 덮어씌운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계약직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도 문제야. 네 말대로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했다면 명백히 회사 방침 위반이야. 결국 팀장은 경고장을 받고 일정 기간 팀장직에서 물러나 부서 내에서 권한이 축소된 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부는 그를 관리직에서 제외하며 더 이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또한 회사 내에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다른 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었죠. 반면에 저는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붙었고 많은 동료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죠. 이 일을 통해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 된 사람 또한 그 사건 이후 저를 좋게 본 이였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 사람은 아니었고 제 동료의 친구였어요. 제 동료가 친구인 남편에게 자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자 흥미를 가지며 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말했대요. 결국 동료의 주선으로 우리는 소개팅을 하게 됐고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차분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하며 반대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네요. 아가씨의 어려운 집안 환경도 그렇고 변변찮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들하고는 안 어울려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살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아가씨. 엄마, 왜 그렇게 조건만 보세요? 제가 이 사람 사랑한다잖아요. 저는 이 사람 사랑하고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 예, 그 사랑이 평생을 먹여 살리진 않지. 네가 후회할 때가 올 거다. 당신 그만해. 유준이 말이 맞아. 꼭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든 환경에서도 참 바르게 자랐던데. 난 이 결혼 찬성일세. 여보, 기어이 결혼시키겠다고? 나는 결혼이라는 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배경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야. 난 그게 느껴지니까 이 결혼 찬성이라고. 당신도 애들 방해하지 마. 만약 방해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시아버지의 지지로 결혼은 성사됐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대면대면하셨어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킨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친절한 시아버지와 달리 거리감이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은 건성으로 돌아왔고 스마트폰 화면 속 무언가에 몰두하신 모습이 대부분이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읽으면서 댓글을 다셨고 가끔은 너튜브 영상을 보다가 크게 웃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스마트폰을 잡고 사니 확실히 그 나이대 분들답지 않게 디지털 친화력이 높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이용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이트라 검색 버튼을 못 찾겠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짓을 보시고 답답해하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애가 그것도 몰라? 얘 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잘 못하니? 이거는 처음 들어가 보는 사이트라. 아니, 처음 들어가는 사이트라도 좀만 찾으면 검색 버튼 있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아이고 젊은 애가 참 나보다도 모른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검색 버튼을 찾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랑하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죠. 여기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 이거를 몰라? 내가 더 빠르네. 와, 어머님 진짜 똑똑하셔요.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붙잡고 살아서 이런 거 금방 안다던데. 너는 나이든 나보다도 못하냐? 손 헛똑똑이네, 헛똑똑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면박을 주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누비는 시어머니의 능숙함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말이에요. 뭐든지 양면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노기가 서린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에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대체 왜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같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인터넷 댓글로 유명 중년 여성 연예인을 험담했다가 고소를 당하신 겁니다.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사실 그 여자가 보형물을 엄청 넣어서 괴물 같은 건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은 왜 사실을 사실이라고도 말도 못해. 아우 참.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아이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 주변 사람 험담도 모자라서 연예인까지 악플 달고 다니고 평생 동안 당신이 남 얘기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그 말을 듣고 가장 참지 못한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셨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재미로 한 거야. 다들 그러잖아. 재미? 당신이 쓴 그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생각은 안 해봤어? 아이 남들도 다 딱 그 정도는 쓰는데 왜 나만 문제야? 당신은 항상 날 비난하잖아. 남편이면 좀 이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 행동이 도를 넘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도 이젠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나는 평생 당신이 남 욕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뭐? 아니 당신 이혼하면은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는 너무 잔인하잖아. 잔인? 당신이 내 평생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어왔는지 생각은 해봤냐? 어?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남편이 알려준 건데요. 시어머니는 고소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동호회에서 가까운 지인을 험담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대요. 꼭 인터넷에 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당하지 않은 일까지 합치면 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 흉보고 다니다가 들켜서 머리채에 잡힌 일, 이웃집 주민이 하지도 않은 일을 유언비어로 퍼뜨려서 그분의 입장이 난처해진 일 등등 수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시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계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했고 단식 투쟁까지 벌였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타협을 했어요. 이혼은 안 하지만 서로 따로 사는 별거를 하고 생계 때문에 징징대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시어머니 고소건은 연예인 소속사에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자 고소를 취하해 주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단순히 사과만 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죠. 별거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셨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설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대형 보냉 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갈비찜, 잡채, 전 등 명절 음식이 한가득 들어있었죠. 세상에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내가 다 준비했어.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왔다오. 시모가 기대 어린 얼굴로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시모의 행동이 못내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됐어. 당신이 해준 건 먹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 당신이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보려고 한 적이 있기나 해. 다 가식이잖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차가운 답변에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눈길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고 마치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밀어내면 나도 끝까지 버텨볼 거야. 어떻게든 당신 마음을 돌려볼 거라고.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마음 안 바뀌어. 시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으시더니 시어머니를 보기 싫다는 듯 아예 뒤돌아버렸어요. 그날 명절은 어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끝내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찬바람 쌩쌩 부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네 부부 또한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죠. 그날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시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진심 없이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은 결국 모두에게 불편함과 냉소만 남길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전하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쉽게 낫지 않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시아버지에게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간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암이라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색전수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경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퇴원 이후였습니다. 누군가 시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해야 했지만 그 역할을 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간병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 일을 시어머니에게 허락할 리 없었죠. 시아버지는 칼같이 거절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간병은 저랑 간병인이 번갈아 맡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여자 간병인과 단둘이 있는 걸 점점 더 불편해 하셨거든요. 간병인이 상의를 갈아입혀 드리려 다가서거나 목욕을 시켜드린다고 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손사래를 치시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병인님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쩌다 내의나 상의를 갈아입혀 드려야 할 때면 시아버지께서는 멋쩍게 웃으시면서 너도 이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불편함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처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돕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간병인과 제가 교대로 간병을 하던 날들 내내 반복되었고 서로가 불편한 나날들이었죠. 결국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구나. 내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불편해서 견디기가 힘들다. 아버님,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곧 남자 간병인 구하면 그때 해결될 거예요. 남자 간병인 구하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너 남자라고 해도 여자보다 낫다 뿐이지 불편한 게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 차라리 네 어머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머님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간병하는 건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 나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이 편하시다면 저도 따를게요.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실지는 걱정이 되네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부르는 게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랑 간병인을 너무 불편해 하시니 차악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부인이면 목욕이나 옷 갈아입히는 걸 불편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다시 간병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댁에서 상주하며 간병을 시작하셨고 저도 며느리로서 틈틈이 시댁에 들러 돕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간병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아버지의 식사부터 약 챙기기까지 꼼꼼히 신경 쓰시는 모습에 저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슬그머니 저에게 미루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병으로 너무 피곤하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빨래가 쌓여 있다며 대신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하시고 방 청소를 하다 말았다며 남은 부분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런 부탁은 단순히 간병을 돕는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고 저도 기꺼이 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부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차 간병과는 상관없는 일들까지 모두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방의 쓰레기를 치워달라거나 본인의 빨래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심지어 본인의 머리빗과 화장품이 어질러져 있으니 그것까지 정리해달라고 하셨을 때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시댁에 오는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듯한 분위기로 말씀하실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한숨을 쉬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계속 강조하셨죠. 처음엔 간병하시느라 정말 힘드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지만 점점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떠넘기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과 피로감이 쌓여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드릴 죽을 끓여두고 잠시 작은 방에 들어가 친정언니와 통화하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끓여둔 죽이 이미 시아버지께 전달된 뒤였어요.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시아버지가 죽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네요. 이거 정말 맛있네. 당신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어. 아예 죽 하나 끓인 걸로 솜씨가 느는 거야. 별거 아닌데 뭘 그래. 아니야, 예전에는 죽도 참 맛없게 했는데 이번 건 다르네. 참, 그게 다 죽 끓이는 시간이랑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럼 그전에는 정성을 안 들였던 모양이지. 여보, 왜 또 그걸 그렇게 해석해? 방금까지 맛있다고 칭찬을 해놓곤. 마시는 건 마시는 거고 요리 못한 건 사실이었잖아. 평소에도 이렇게 맛있게 해봐. 그래요. 다음부턴 더 잘해볼게. 얼른 많이 드셔. 저는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을 들여 끓인 죽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까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내는 건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 간신히 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잠시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안방에 나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끓인 죽을 어머님이 만드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너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죽 하나로 따질 일이야. 어머님,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한 건 제가 한 걸로 인정받는 게 맞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예의? 네가 나한테 예의를 우느네? 솔직히 말해봐. 네가 내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 눈도장 찍어서 뭐라도 얻어내고 싶은 거 아니야? 딱 봐도 속이 빤히 보여. 어머님, 그런 말씀 진짜 듣기 불편하네요. 전 그런 속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시아버지를 돕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요. 가족에게 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속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너 지금 나한테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너 같은 게 뭔데 나를 가르치고 앉아있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진짜 웃기고 있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참에 저도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어머님 일은 어머님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님 아픈 걸 도와드리러 온 거지 어머님 빨래나 쓰레기를 치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스스로 하세요. 네가 며느리면서 그 정도도 못해줘? 아니, 방금은 가족한테 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어이구, 진작 내가 네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 나야. 며느리 노릇은커녕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나 치고. 그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가면서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설칠 줄은 몰랐다며 분을 사귀지 못하셨고 저는 설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니 결국 서로 상처되는 말들만 쏟아졌어요.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감정만 상한 상태로 끝이 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예전이라고 특별히 살가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적대적인 눈빛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더 심해진 건 시어머니가 저와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비꼬는 태도를 보이셨다는 점이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칭찬하면 며느리는 역시 뭐든 잘해서 시어머니보다 낫다며 빈정거리듯 말씀하시거나, 시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이런 건 못하니까 똑똑한 며느리 보고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넘기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계시는 데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필요한 말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좋은 소식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점점 건강을 되찾으시고 계셨거든요. 정기 검진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의사의 말에 우리 부부는 한동안 웃을 수 있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밝아진 얼굴로 너희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동안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만들어드린 영양식도 맛있다며 드시고, 회사 다니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시아버지를 챙기겠다고 오는 남편에게 항상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니 저와 남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간병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느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우리 부부를 부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오고 가면서 나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40평짜리 아파트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원래는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너희 들어가서 살라고 하려고.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려면 고생이지 않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너희도 좀 더 편하겠지. 아버지, 그건 너무 과한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건 무슨 소리야. 너희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하지도 못했을 거다. 이거는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다. 아버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아버님께서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방식. 너희가 만들어준 음식, 챙겨준 약, 그거 하나도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거잖아요. 형한테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미 다 얘기했다. 지서 애미랑 애비도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자기들은 멀리 있어서 자주 뵙지도 못해서 너희 부부가 날 살뜰히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한다더라. 아휴, 정말 그럴 필요 없는데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건강해지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이 건강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건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집 주신 게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효도할게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예전처럼 자주 시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충분히 건강해지셨다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많았어요. 암은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관리가 필수적이었고 누군가 곁에 살뜰히 모시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저희가 꼭 곁에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할게요. 어쨌든 아버님이 걱정스러웠던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득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저 재택근무로 전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면 돼요. 아버지 집에 계시는 내내 돌봐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여자 간병인이나 제 아내가 간병하는 게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으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 너희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싶다. 아버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님께서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아버님 곁에 있으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절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충분히 다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건강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래 좋아. 같이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그럼. 남편의 설득 끝에 시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아파트에 먼저 들어오셨고 저희는 이삿짐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삿날 설렘과 걱정을 안고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시는 겁니다. 예, 너 날 보면서 왜 그렇게 놀래니? 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쳐다보는구나. 어머님,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어머, 네 시아버지한테 말 못 들었니? 남자가 병인이 며칠 뒤에 온다고 해서 그전까지 내가 돌보기로 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머님이 안 돌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도 간병인분 오시는 날 제외하고는 재택근무하니까 계속 집에 있고요. 예, 말이 좀 그렇다. 너희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내가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랑 같이 산 사람이야.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남자 간병인 얘기는 무슨 얘기고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왜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지 말이죠. 사실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시겠다 선언하시기 일주일 전쯤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시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모가 거실에 있나 싶어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문틈 사이로 시모의 천박한 웃음소리와 함께 통화 내용이 들려서 몰래 엿들으셨대요. 시아버지는 엿듣게 된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시애미가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다시 꼬셔서 재결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더구나. 그렇군요.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하고 재결합하길 바라셨으니까. 물론 그것까지야 나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는지 아니? 나를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다 떨어졌다. 현금 인출기요? 아니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다 떨어지더라고. 아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놀랐는데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동안 다시 마음을 열어볼까 생각했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구나. 그 여자가 돌봐주는 게 진심이길 바랐던 내가 바보였던 거지. 아버님, 그런 말씀은 마세요.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된 거지 아버님이 바보셨던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경악했고 동시에 시아버지께서 느끼셨을 깊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계속 둘 리 없잖아요. 결국 시아버지는 시모한테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며 나가라고 하셨대요. 대신 남자 간병인이 구해질 때까지만 어머님이 계시기로 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간병인은 여자가 많다 보니 괜찮은 남자 간병인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근데 저희가 새로 이사를 가면서 이사 간 집에서 시부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물론 남편이 재택근무하면서 시부를 봐드린다고 했지만 재택으로 100% 전환되기 전이어서 아직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몇 주 뒤면 남자 간병인이 오기로 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니까 시모가 새 집에서도 당분간 시부를 보살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망할 시어머니는 이사한 집에서 남자 간병인이 오기 전까지 기어이 버텨보겠다고 고집을 부린 모양이었어요. 또 며칠간을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저에게 시아버지 배고프시니 빨리 밥을 차리라고 닥달했어요. 냉장고에 재료는 다 넣어뒀으니 제깍제깍 움직이라고요. 저는 황당했지만 알겠다고 말하며 식사 준비 다 되면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확 들이박아 버리고 싶었지만 이사한 첫날부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는데다가 제가 이날 새로운 집에 와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분 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이게 뭔 소리냐면서 짜증을 내며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밥 준비 안 하고 딴짓거리라도 하냐면서 짜증을 내며 거실 쪽으로 왔죠.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TV를 틀어놓고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 열이 받은 듯 했죠. 그런데 찡그렸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제가 틀어놓은 텔레비전을 본 순간 한순간에 경악스러움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연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앉은 채로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재생되고 있던 화면이 대체 뭐였냐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시아버지의 약통을 열어 약을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둔 비타민제 여러 통에서 약을 꺼내 하나씩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약통에서 약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으로 쥐었고 그 자리에 비타민제를 하나씩 집어넣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명백히 계획된 행동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바꿔치기한 약통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약통을 흔들어 소리를 확인한 후 부엌을 나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충격과 당황이 뒤섞여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화면에 재생된 장면을 보고 경악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동안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어요. 시아버지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오시며 화면을 바라보셨죠. 그런데 그 표정에는 놀라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차분히 화면을 바라보시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뒤늦게 시아버지가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 급하게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장면은 오해야, 오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조작된 화면이야. 맞아. 저 망할 며느리년이 음해하려고 조작해서 틀어놓은 거라니까. 조작? 당신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서 비타민제로 하나하나 바꾸는 장면을 조작했다고? 아이, 거참 기술이 참 좋아. 그렇게 발전을 했다니. 아니, 그러니까 그 비타민이 간에 좋다고 해서 내가 좀 넣어둔 거예요. 당신 건강 생각해서 한 건데. 시모는 이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말까지 꺼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와 역겨움을 동시에 느꼈고 남편과 함께 시모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간암 환자한테 비타민제 과용하는 게 안 좋다는 거 모르셨어요? 주치의도 분명 비타민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약을 대량으로 사서 바꿔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버님이 어머님 내쫓으신다고 이런 일을 꾸미셔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면 이거 설명해 보세요, 어머님. 집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저건 절대로 조작된 화면일 수가 없어, 엄마. 애초에 이 CCTV 영상은 아빠가 가져온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집어치워요, 엄마. 뭐라고? 정말로 저 영상 당신이 가져온 영상이야? 맞아. 저 영상 내가 가져온 영상이야. 우리 집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잊었어? 아니, 그거 당신 방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런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CCTV가 내 방 안에만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이 홈캠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간병하기 전 여자 간병인이 있을 때 설치한 것이었어요. 간병인이 퇴근하거나 저조차도 없을 때 혼자 계시는 동안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해 두신 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어머니가 간병을 시작한 후에도 홈캠을 그대로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며 집 정리를 할 상황이 되자 홈캠도 제거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시다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되셨던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죠. 원래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돌려보던 중이었지만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홈캠은 방이나 거실뿐만 아니라 부엌까지도 촬영되도록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설마 부엌까지 촬영되는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경계 없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그 행동을 화면 속에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시아버지가 시모를 내쫓는다고 한 다음 날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오늘 시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그 홈캠 영상을 시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에 연결해 틀었던 거고요. 나한테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했어?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던 건 당신이야. 그런 당신이 괘씸해서 내쫓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고가워서 이딴 짓을 해? 제대로 설명 좀 해봐.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랬어. 나는 당신 위해서 간병까지 살뜰히 했는데도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 세상으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더 아프면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이건 단순히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을 위험에 빠뜨린 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이라니 망할년? 너 좀 빠져 있어. 너도 보통 영어가 아니야. 다 알고 있으면서 시침이 됐단 말이지. 어디서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함부로 말을 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 탓밖에 못하나 보지. 그래, 엄마는 그런 말할 자격 없어. 우리 집사람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왜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왜 나만 거짓말하고 연기한 것처럼 만드냐고. 당신이 한 짓만 봐도 그래. 내가 이런 짓 한 걸 알고도 지금까지 시침이 된 거는 거짓말 아니야? 그것도 거짓말 맞잖아.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적반하장으로 행동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나를 속이고 날 해치려까지 했으면서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며느리 앞에서 날 이렇게 망신을 주는 거야? 정말 속상했으면 발견했을 때 바로 나한테 따졌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망신? 당신의 범죄가 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걸 단순히 망신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네가 한 짓을 명확히 증명하려고 기다렸던 것뿐이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몰래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대요. 제거하려고 했던 홈캠도 다시 설치해서 이사 전날까지 영상을 계속 돌려보셨죠.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물론 시어머니가 한 짓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약을 줘도 먹는 척만 하고 몰래 버리셨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예상을 했듯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했던 그날 이후부터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도저히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이시게 된 거였어요. 본인의 모든 실체가 다 까발려지자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을 떨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도 제대로 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울음소리만 내뱉으셨어요. 그 표정과 행동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런 지경에까지 몰리게 된 상황을 탓하며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질린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마침내 시모에게 마지막 폭탄을 날렸어요. 이제 그거 다 끝났으니까 당신 이제 진짜로 당장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아? 그리고 조만간 이혼소장도 보낼 거야. 그동안은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정도 있기도 하고 재산 정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하니까 이혼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그지로 나한테 말든 상관없으니까 법적 부부관계도 끊어버리는 게 낫겠어. 뭐라고? 이혼을 하겠다고? 내가 당신 간병해준 조강지처야. 근데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야? 울고 있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받아치셨습니다. 조강지처 간병?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준 걸 생각해봐. 당신이 간병 시작할 때 내가 원래 주던 생활비보다 1.5배 더 줬던 것도 잊었나? 그 정도면 간병값은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약 바꿔치기 해가지고 날 골로 가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조강지처 타령이야. 확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서 옥살이 시켜버리려던 거. 이혼으로 끝내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 같은 버러지 같은 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러니까 내가 그딴 일을 벌였지. 이렇게 벌어질 게 뻔했으니까. 어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느니 차라리 혀 깨물어 죽어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아예 드러 누워 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절대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라며 차라리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외치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냉정하게 대꾸하셨어요. 혀 깨무는 것도 각오할 정도면 감옥 가는 것도 무섭지 않겠네. 좋아.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마. 신고? 당신 저 장난이지? 무슨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장난으로 해. 어디 보자. 휴대폰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마침 주머니에 있구만.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급하게 손을 뻗어 시아버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보다 한 뼘 이상 큰 시아버지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죠. 결국 시모가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안 돼. 제발 신고는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만 하지 마. 확실해? 이 집에서 나간다는 거 확실하냐고? 그래 나간다고 이 망할 영감탱이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결국 시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짐을 하나씩 챙길 때마다 한숨을 내쉬고 흐느끼셨지만 아무도 그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 주길 바라는 듯 했지만 그 누구도 시어머니가 이 집에 머물길 바라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고 그저 침묵 속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뿐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에는 미련과 후회가 엿보였지만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대비하셨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이나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미 지급된 생활비와 간병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된 금액들을 증빙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셨죠.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럼 약을 바꿔친 일을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냐면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셨고 이로 인해 시어머니도 더는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의외로 시어머니는 생각보다는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일단 시아버지의 재산 상당수가 상속 재산이었는데
상속재산같이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이 되려면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뒤 시어머니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후속 조치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셨고 시어머니가 다시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몇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남편이 스피커폰을 켠 덕분에 통화 내용을 옆에서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악플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말에 남편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학습이라는 걸 못하는 것 같아. 엄마, 악플러한테 그렇게 고소를 당해놓고도 또 그 짓거리를 했다고요? 아, 정말 제정신이에요? 아유, 아니야. 이제 그런 짓 안 해. 절대 악플 같은 건 달지도 않아. 최근에 내가 그런 짓 해서 그런 게 아니라 2년 전에 내가 쓴 댓글 때문에 고소당한 거라고. 저번이랑 다르게 선처해 줄 생각도 없대. 아우, 진짜 이번엔 벌금 엄청 물 것 같아서 겁나서 죽겠다. 아니, 무슨 옛날 댓글까지 다 찾아내서 이런다니. 옛날에 썼던 댓글이고 나발이고 엄마가 쓴 건 확실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엄마가 고소당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고소당한 게 무슨 상관이냐니. 너 내 아들 아니니? 아, 가족이라는 건 이럴 때 돕는 거 아니냐고. 너희 아버지는 당연히 도와줄 생각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너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아빠가 도와주지 않는데 저라고 도와주겠어요? 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집에서 나간 순간부터 엄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아빠랑 이혼까지 하셨으면 홀로서기 똑바로 하셔야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 폭탄을 계속 보냈죠. 반년이 넘도록 그 짓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포기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는 앞으로 벌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한다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문자였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를 볼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년도 지나지 않아 우연히 시어머니를 목격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랑 간 작은 식당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부부와 눈이 마주치자 몸이 빠르게 굳는 것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윈 상태였죠. 혹시라도 마주치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돕지 않은 저희 부부에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모른 척을 하더군요. 서빙을 하면서 저희 테이블에 올 일이 있었지만 그냥 평범한 손님 대하듯 굴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가게를 나가자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와 저희 팔을 붙잡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너네들한테 부탁하는 나 자신이 싫구나.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제발 한 달에 좀 10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니? 생활비도 빠듯한데 거기에 벌금까지 내야 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다. 엄마, 저희가 엄마 돕지 않은 이유를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나도 그거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건 너무하잖아.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니? 딱 10만 원만. 10만 원이면 너희한테 별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 목소리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누가 억지로 어머님한테 악플 달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머님이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머님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결국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헛짓거리 또다시 시작하실 거라고요. 너네들 그렇게 내가 밉냐?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없을 정도야?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는 건 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면서 닥달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가게 사장에게 끌려가는 도중에도 우리가 가는 모습을 계속 뒤돌아봤지만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끝내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를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거의 모든 갈등과 아픔을 뒤로하고 매일같이 저희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곤 하세요. 가끔 식사 중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느낍니다. 이제 저희는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저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려주는 흔적이자 교훈이 되었어요. 가족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려움은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희 가족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